어디에서든 그것이 발견될 것 같은 장소에서. 시아버님은 3년 전에 전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어요. 하고 그 여자가 말했다. 그러고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특별히 개인적인 소견을 말하지 않았다.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보고 고개를 살며시 2번 끄덕였을 뿐이다. 그리고 그녀가 침묵하고 있는 동안 펜 접시에 늘어선 6자루가량의 연필이 뾰족한지 어떤지를 점검하고 있었다. 골퍼가 거리에 맞춰서 클럽을 고르듯이 신중하게 한 자루의 연필을 골랐다. 지나치게 뾰족하지도 지나치게 뭉툭하지도 않은 것으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하고 여자가 말했다. 나는 그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하지 않았다. 메모지를 앞으로 끌어다가 연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메모지 맨 위에 오늘 날짜와 상대방의 이름을 써 넣었다. 도쿄에서 지금은 거의 노면 전철을 찾아볼 수가 없지요. 거의 다 버스로 대체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일종의 기념품처럼 말이죠. 시아버님은 거기에 치이신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소리 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3년 전 10월 1일 밤 비가 억수같이 퍼붓던 날이었어요. 나는 연필로 메모지에 간단하게 내용을 적었다. 시아버지 3년 전 노면 전차 큰 비 10월 1일 밤. 나는 글씨를 정성 들여 또박또박 쓰기 때문에 적는데 시간이 걸린다. 시아버님은 그때 굉장히 술에 취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 전차 선로 같은데 드러누워 계시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여자는 한동안 잠자코 있었다. 입을 굳게 다물고 가만히 내 쪽을 바라보았다. 아마도 동의를 구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이죠. 하고 나는 말했다. 상당히 많이 취하셨던 모양이네요. 의식을 잃을 정도로 취하셨던 것 같아요. 그 어르신께서는 자주 그러셨나요? 그러니까 항상 의식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때때로 만취 상태가 되시곤 했어요. 하고 여자가 수긍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자주는 아니었어요. 전차 선로 위에서 잠들 정도로 의식을 잃진 않으셨다고요. 도대체 어느 정도로 술에 취하면 전차 선로 위에 잠들 수 있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정도의 문제일까? 질의 문제일까? 아니면 방향성의 문제일까? 다시 말해 술에 취하는 일은 있었어도 평소에는 그렇게 심하게 취하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까? 하고 나는 물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고 여자가 대답했다. 저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제 나이를 물으시는 건가요? 네. 하고 나는 말했다. 물론 대답하고 싶지 않으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여자는 코로 손을 가져가서 집게 손가락으로 콧등을 문질렀다. 콧날이 오뚝하게 선 아름다운 코였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기에 코 성형 수술을 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녀와 비슷한 버릇을 가진 여자와 한동안 사귄 적이 있었다. 그녀도 코 성형 수술을 했는데 무언가를 생각할 때는 언제나 콧등을 집게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새로 단 코가 아직까지 제대로 그곳에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 까닭에 그런 동작을 보고 있으려니까 나는 전에 어디선가 본 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별로 숨길 이유도 없어요. 하고 여자는 말했다. 전
올해 35살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어르신은 돌아가셨을 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68이셨어요. 시아버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직업이 있으셨습니까? 네, 승려셨어요. 승려라고 하면 불교의 스님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래요. 불교의 승려입니다. 정토종 도요시마구에서 절의 주지를 맡아보고 계셨지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건 꽤 큰 충격이었겠네요. 하고 내가 물었다. 시아버님이 술에 취해서 전차에 치인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충격이었죠. 특히 남편에게는 말이에요. 하고 여자가 말했다. 나는 메모지에 연필로 68세 승려 정토종 하고 썼다. 여자는 2인용 소파의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있었다. 나는 책상 앞에 회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우리 둘 사이에는 2미터 정도의 거리가 있었다. 그녀는 무척이나 세련된 스타일의 쑥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스타킹에 감싸인 다리는 아름다웠고 검은 하이힐이 잘 어울렸다. 구두의 굽은 치명적인 흉기처럼 뾰족했다. 근데 당신이 의뢰하시고자 하는 건 돌아가신 시아버님에 관한 일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여자가 말했다. 그리고 부정형을 재확인하듯이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제 남편에 관한 일이에요. 아, 저 남편 되시는 분도 스님인가요? 아니요, 남편은 메릴 린치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메릴 린치라면 그 증권회사 말씀이십니까? 네, 그래요. 하고 여자가 대답했다. 그 목소리에는 얼마간의 짜증이 묻어났다. 증권회사 말고 메릴 린치가 이 세상에 어디 또 있나 하는 것 같은. 흔히 말하는 증권 거래인을 하고 있죠. 나는 연필 끝이 다른 정도를 확인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이야기가 이어지기를 기다렸다. 남편은 외아들이었는데 불교보다 증권 거래에 더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의 뒤를 잇지는 않았어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하고 묻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가 나를 보았지만 나는 불교에도 증권 거래에도 별로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느낌을 말하지 않았다. 부인의 이야기는 제대로 잘 듣고 있습니다. 하는 중립적인 표정을 얼굴에 띄었을 뿐이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 시어머님은 저희가 살고 있는 시나가와 구의 맨션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같은 맨션의 다른 층으로 말이에요. 저희 부부는 26층에 살고 있고요. 시어머니는 24층에 계십니다. 물론 혼자 지내시죠. 그때까지는 시아버님과 두 분이서 절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본산에서 다른 스님이 파견되어 오셨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사를 오신 겁니다. 시어머님은 올해 63이세요. 내친 김에 말씀드리면 우리 남편은 40살이고요. 별다른 일이 없다면 다음 달로 41살이 되지요. 시어머니 24층 63세, 남편 40세 메릴 린치 26층, 시나가와 구라고 나는 메모지에 썼다. 여자는 내가 그것들을 모두 기록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었다. 시어머님은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불안 신경증에 걸리셨어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그 증상이 더 심해지곤 했죠. 아마도 시아버님이 비 내리는 밤에 돌아가셨기 때문이겠죠. 그런 일은 흔히 있으니까요. 나는 그 말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증상이 심해지면 머리의 나사가 약간 풀린 것 같은 상태가 돼요. 그럴 때면 저희 집으로 전화를 하시죠. 그러면 저나 남편이 2개 층 아래에 있는
시어머님 방으로 내려가서 뒷바라지를 해드립니다. 달랜다고 할까요? 설득한다고 할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남편이 있을 땐 남편이 가고요. 남편이 없으면 제가 갑니다. 그녀는 간격을 두고 내 반응을 기다렸다. 나는 잠자코 있었다. 시어머니는 나쁜 분이 아니에요. 저는 결코 그분의 인간성에 대해서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신경이 예민하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에 익숙해졌을 뿐이죠. 그런 사정을 대충 이해하시겠죠? 네, 조금은요. 하고 나는 말했다. 그녀는 다리를 날렵하게 반대로 포개고 내가 무엇인가를 메모지에 적어 넣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번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전화가 걸려온 건 일요일 오전 10시경이었어요. 그날도 비가 상당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가 아니라 그 전주 일요일 말이에요.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열흘 전이네요. 나는 탁상 달력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면 9월 3일 일요일이군요. 네, 분명히 3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아침 10시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지요. 하고 여자가 말했다. 그리고 회상을 하듯이 눈을 감았다.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영화대로라면 화면이 확 흔들리고 여기서부터 회상 장면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이건 영화가 아니니까 물론 회상 장면이 시작될 리가 없다. 그녀는 이윽고 눈을 뜨고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갔다. 전화는 남편이 받았어요. 그날은 골프를 치러 갈 예정이었지만 새벽부터 비가 세차게 내렸기 때문에 일정을 취소하고 집에 있었어요. 만약에 그날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사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결과론이라고 하시겠지만 말이에요. 9월 3일 골프, 비, 취소, 모친, 전화 하고 나는 메모지에 써놓았다.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기증이 나서 의자에서 일어날 수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수염도 깎지 않은 채 옷만 갈아입고 2층 아래에 있는 어머니께 달려갔지요. 아마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라고 남편은 방을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남편께서는 어떤 차림이었습니까? 하고 나는 물었다. 그녀는 다시 코를 가볍게 문질렀다. 반팔 폴로 셔츠에 면바지였어요. 셔츠는 짙은 회색이고 바지는 크림색이었고요. 둘 다 제이클루의 통신 판매로 구입한 겁니다. 남편은 근시라서 항상 안경을 쓰고 있죠. 아르마니의 금태 안경이고요. 신발은 회색 뉴 발란스, 양말은 신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정보를 메모지에 상세하게 기록했다. 키와 몸무게도 말씀드릴까요? 네,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나는 말했다. 키는 173cm고 몸무게는 72kg쯤 될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62kg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10년 동안 살이 좀 쪘습니다. 나는 그 정보를 메모했다. 그리고 연필의 뾰족한 정도를 확인하고 나서 새 것으로 바꿨다. 그리고 새 연필을 손가락에 익혔다. 이야기를 계속할까요? 하고 여자가 물었다. 네, 부탁드립니다. 하고 나는 말했다. 여자는 다리를 바꾸어 포겠다. 전화가 왔을 때 저는 팬케이크를 굽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요일 아침에는 언제나 팬케이크를 먹었으니까요. 골프를 치러 가지 않는 일요일에는 언제나 팬케이크를 실컷 먹죠. 남편이 팬케이크를 좋아하거든요. 거기다가 바삭바삭하게 구운
베이컨도 곁들입니다. 몸무게가 10kg이나 불어난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했지만 물론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25분 후에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의 상태가 대충 안정됐으니까 지금 계단으로 집까지 올라가겠다. 당장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침 식사를 준비해 달라. 배가 무척 고프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즉시 프라이팬을 달궈서 팬케이크를 굽기 시작했죠. 베이컨도 구웠고요. 메이플 시럽도 적당한 온도로 데웠습니다. 팬케이크라는 건 결코 복잡한 요리는 아니지만 순서와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은 돌아오질 않았어요. 팬케이크는 접시 위에서 점점 식으며 굳어갔죠. 그래서 시어머님 댁에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이 아직 거기 있는지 여쭈었더니 벌써 한참 전에 나갔다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녀는 내 얼굴을 보았다. 나는 잠자코 이야기를 계속하기를 기다렸다. 여자는 스커트 무릎 위에 있는 보이지 않는 먼지를 손으로 털어냈다. 남편은 거기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연기처럼 말이에요. 그 후로 전혀 아무 소식이 없어요. 24층과 26층을 연결하는 계단 어딘가에서 흔적도 없이 우리 앞에서 모습을 감춰버린 겁니다. 물론 경찰에 신고는 하셨겠죠? 당연하지요. 하고 대답한 여자는 입술을 약간 일그러뜨렸다. 오후 1시가 돼도 돌아오질 않아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경찰은 그다지 열심히 수사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있는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찾아왔지만 폭력 범죄의 흔적이 보이지 않자 금세 흥미를 잃어버리더라고요. 이틀 정도 기다렸다가 그래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면 본서로 가서 실종 신고서를 내라고 말하더군요. 경찰은 아무래도 남편이 충동적으로 훌쩍 어딘가로 떠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인생에 실증을 느꼈다든가 어딘가 다른 곳으로 사라져버리고 싶다든가 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또 어디 있습니까? 남편은 지갑도 면허증도 신용카드도 시계도 없이 완전히 빈손으로 서둘러서 시어머니 댁으로 내려갔거든요. 수염조차 깎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길이니까 팬케이크를 구워 놓으라고 전화까지 했잖아요. 이제 곧 가출하려는 사람이 그런 전화를 걸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이 맞습니다. 하고 나는 동의했다. 근데 24층으로 내려갈 때 남편께서는 항상 계단을 이용하셨나요? 네, 남편은 엘리베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싫어했거든요. 그런 좁은 곳에 갇히는 건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늘 말했습니다. 근데 어째서 이 댁을 26층이나 되는 높은 층에 마련하시게 된 건가요? 네, 남편은 26층까지 오르내리는데도 항상 계단을 사용했어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별로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덕분에 허리와 다리가 튼튼해지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었거든요. 물론 오르내리는 데는 그 나름대로 시간이 꽤 걸리기는 했지만요. 팬케이크 10kg, 계단, 엘리베이터 하고 나는 메모지에 적었다. 나는 갓 구운 팬케이크와 계단을 걸어가고 있는 사나이의 모습을 떠올렸다. 여자는 말했다. 대충 저희의 사정은 이렇습니다. 사건을 맡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일이 생각할 것까지도 없다. 그것은 그야말로 내가 찾고 있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나는 스케줄을 일단 확인하고 무엇인가를 조정하는 듯한 신용을 했다. 냉큼 달려들어 간단하게 사건을 떠맡아버리면
다른 속셈이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의심받기 십상이다. 오늘은 오후까지 시간이 비어 있네요. 하고 나는 말했다. 그리고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11시 35분이다. 만일 괜찮으시다면 지금 댁으로 안내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남편께서 마지막에 계셨던 현장을 좀 봐두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자가 말했다. 그러고는 가볍게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이 사건을 맡아주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맡을까 합니다. 하고 나는 말했다. 근데 저희는 요금에 대해서 아직 얘기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요금은 필요 없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자는 내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무료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건 선생님 직업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제 직업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자원봉사예요. 그러니까 요금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원봉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소요 경비라든가 뭐 그런 것이 네, 소요 경비도 일절 받지 않겠습니다. 순수한 자원봉사니까요. 어떤 형태로든 돈을 주고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자는 아직도 납득할 수 없다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는 설명했다. 이 다행스럽게도 저한테는 다른 쪽에서 생기는 생활하는 데 충분한 수입이 있습니다. 이런 일로 돈을 버는 것이 제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행방불명된 사람을 찾는데 관심을 두고 있죠. 정확히 말하자면 어떤 특이한 형태로 사라진 사람을 찾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말을 꺼내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그리고 저한테는 얼마간의 능력이 있어요. 종교 같은 배경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뉴에이지라든가? 하고 여자는 물었다. 아니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종교나 뉴에이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자는 자신이 신고 있는 하이힐의 날카로운 굽으로 힐끔 시선을 보냈다. 무엇인가 도리에 벗어나는 일이 있으면 그 하이힐을 손에 들고 나한테 덤벼들 심산인지도 모른다. 공짜는 절대로 믿지 말라고 남편은 늘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하고 여자가 말했다. 이렇게 말하면 신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대개 공짜란 건 어디엔가 보이지 않는 조건이 달리게 마련이라서 잘못 걸려들면 큰 낭패를 본다고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남편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나는 말했다. 이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공짜를 쉽게 믿어서는 안 되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믿어주셔야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 그녀는 옆에 놓아두었던 루이비통 지갑을 손에 들더니 우아한 소리를 내면서 지퍼를 열고 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봉투는 봉해져 있었다. 정확한 금액까지는 알 수 없지만 꽤 묵직하게 보였다. 우선 조사 비용으로 쓰시라고 혹시 몰라서 준비를 해왔거든요. 나는 완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금전이나 사활의 물품 혹은 행위 같은 걸 일절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의 규칙이에요. 요금이나 사례를 받게 되면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행위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만일 부인께 여분의 돈이 있어서 무료로는 도저히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면 그 돈을 어딘가 자선단체 같은 데라도 기부를 해주세요. 동물애호협회라든가 교통유아 유경기금이라든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부인의 정신적인 부담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진다면 말이죠. 여자는 얼굴을 찌푸리고
한숨을 깊이 내쉬고는 아무 말 없이 그 봉투를 다시 지갑에 넣었다. 그리고 불록함과 안정감을 되찾은 루이비통 지갑을 본래의 곳으로 되돌려 놓았다. 그리고는 다시 콧등에 손을 가져가더니 마치 막대기를 던져도 잡으러 가지 않는 개를 보는 듯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행위 하고 그녀는 어딘지 모르게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끝이 뭉툭해진 연필을 펜 접시에 되돌려 놓았다. 뾰족한 하이힐을 신은 여자는 나를 맨션의 24층과 26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으로 안내해 주었다. 그녀는 자기네 집 2609호실 문을 가리키고 그러고 나서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 2417호의 문을 가리켰다. 두 개 층은 넓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오르내리는 데는 천천히 걷더라도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남편이 이 맨션을 사게 된 데는 계단이 넓고 밝다는 이유도 있었어요. 대부분의 고층 맨션은 계단 부분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넓은 계단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거의 대부분의 주민은 계단 대신에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니까요. 그래서 맨션 업자들 대부분이 좀 더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 돈을 들이는 거죠. 가령 로비에다가 호화스러운 대리석을 쓴다거나 공용 도서관을 설치하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계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게 남편의 생각이었어요. 계단이라는 건 건물의 척추와 같은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분명히 존재감이 있는 계단이었다. 25층과 26층 사이의 층계참에는 3인용 소파가 놓여 있고 벽에는 커다란 거울이 달려 있었다. 재떨이 스탠드가 있고 관엽식물의 화분이 놓여 있었다. 넓은 창문을 통해 맑게 갠 하늘과 몇 점의 구름이 보였다. 창문은 열리지 않도록 붙박이로 되어 있었다. 어느 층에나 다 이런 공간이 있는 겁니까? 하고 나는 물었다. 아니에요. 5층마다 하나씩 이런 휴게실이 있어요. 층마다 다 있는 건 아니지요. 하고 여자가 말했다. 저희 집하고 시어머님 댁 내부를 구경해 보시겠어요? 아닙니다. 뭐 지금으로서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이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나서부터 시어머니의 정신 상태는 이전보다 더 악화되셨어요. 하고 여자가 말했다. 그리고 손을 가볍게 휘휘 저었다.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어요. 뭐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말이죠. 물론 그러셨겠죠. 하고 나는 동의했다. 이번 조사로 시어머님께 부담을 끼치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이번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남편이 사라졌다는 건 아무도 모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부인께서는 평소에 이 계단을 사용하시나요? 아니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까닭없이 비난을 받기라도 한 것처럼 눈썹을 약간 치켜 올렸다. 저는 보통 엘리베이터만 이용합니다. 남편과 함께 외출을 할 때는 먼저 남편을 계단으로 내려보내고 저는 엘리베이터로 내려가지요. 그리고 로비에서 만나요. 집으로 돌아올 때는 제가 먼저 엘리베이터로 올라오지요. 그리고 나중에 남편이 올라옵니다.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몸에도 좋지 않으니까요. 그렇겠죠. 얼마 동안 혼자서 조사를 할 것이 있으니까 관리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달라고 나는 그녀에게 부탁했다. 24층과 26층 사이에 계단 부분을 둘러보고 있는 사람은 보험 관계로 조사를 나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빈집털이로 의심받아 경찰에 신고되기라도 하면 나로서는 조금 곤란해진다.
나한테는 어떤 입장이라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렇게 말해두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하이힐 소리를 공격적으로 울려대면서 계단을 올라가더니 이내 사라졌다.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된 뒤에도 그 하이힐 소리는 불길한 포고를 받아 고정하는 모처럼 주위에 울려 퍼졌지만 이윽고 그것도 사라지고 침묵이 찾아왔다. 나는 혼자가 되었다. 나는 26층과 24층 사이의 계단을 3번 걸어서 왕복했다.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걸어가는 정도의 속도로, 나머지 2번은 느릿느릿 주변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나는 의식을 집중해서 어떤 사소한 것도 무심코 지나치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 거의 눈도 깜빡거리지 않았을 정도다. 모든 사건은 뒤에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 내가 우선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계단 부분은 참으로 꼼꼼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서 먼지 하나 떨어져 있지 않았다. 얼룩 하나, 움푹 팬 곳 하나 발견할 수가 없었다. 재떨이에도 담배꽁초는 없었다. 거의 눈도 깜빡거리지 않은 채 계단을 왕복하는 일에 지치자 나는 휴게실의 소파에 걸터 앉았다. 그다지 고급이라고는 할 수 없는 비닐을 씌운 소파였다. 그러나 이런 것이 거의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계단의 층계참에 구비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칭찬을 받을 만하다. 소파 바로 맞은편 벽에 커다란 거울이 걸려 있었다. 거울의 표면은 얼룩 하나 없이 반들반들하게 잘 닦여 있었다. 빛도 알맞은 각도에서 창문에서 비쳐들고 있었다. 나는 거기에 비친 내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일요일 아침 사라진 증권 거래인도 어쩌면 여기서 한숨을 돌리고 거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는지도 모른다. 아직 수염을 깎지도 않은 자신의 모습을 말이다. 나의 경우 수염은 깎았지만 머리칼이 조금 길게 자라 있었다. 귀 뒤쪽이 삐쭉 위로 삐져나와 있어서 방금 막 강을 건너온 긴털 사냥개처럼 보였다. 빠른 시일 내에 이발소에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게다가 바지와 양말의 색깔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색깔이 맞는 양말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슬슬 한데 모아서 세탁을 한다고 해도 아무도 그 일로 나를 비난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밖에는 평소의 나처럼 보였다. 나이는 45세, 독신, 증권 거래에도 불교에도 관심이 없다. 그러고 보니 폴 고갱도 주식 중개인이었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진지하게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어느 날 부인과 아이들을 남겨둔 채 혼자서 타히티로 떠나버렸다. 어쩌면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설사 고갱이라 하더라도 지갑을 두고 떠나지는 않았을 테고, 만약 그 시절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가 있었다면 그것도 잊지 않고 가져갔을 것이다. 어쨌든 타히티까지는 가야 하니까. 게다가 지금 돌아갈 거니까 팬케이크를 준비해줘 하고 아내에게 부탁한 다음에 어딘가로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똑같이 행방을 감추어 버린다고 해도 거기에는 그럴듯한 순서나 체계 같은 것이 있는 법이다. 나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이번에는 갓 구운 팬케이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계단을 올라갔다. 나는 철저하게 의식을 집중해서 상상을 했다. 나는 40살인데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고 지금은 일요일 아침인데 밖에서는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으며 지금부터 팬케이크를 먹으러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 거다. 이렇게 상상을 했던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점점 더 진지하게 팬케이크가 먹고 싶어졌다.
생각을 해보니 아침에 일어나서 조그만 사과 한 개를 먹었을 뿐 지금까지 아무것도 입에 대지 못했던 것이다. 이대로 데니스로 가서 팬케이크나 사 먹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자동차로 여기에 오는 도중에 도로가에서 데니스의 간판을 보았던 것을 생각해낸 것이다. 여기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다. 데니스의 팬케이크는 특별히 맛있다고 할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사실 나도 팬케이크를 좋아한다. 입안에 침이 흥건히 고이는 감촉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서 팬케이크의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싹 쓸어버렸다. 상상의 창문을 열고 망상을 날려보냈다. 팬케이크는 나중에 먹기로 하자고 나 자신에게 타일렀다. 그 전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다. 그녀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하고 나는 혼잣말을 했다. 남편에게 뭔가 취미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가정을 버리고 가출을 할 정도로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남자는 일요일마다 아침부터 골프를 치러 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나는 고쳐 생각했다. 골프화를 신은 고갱이나 고흐 아니면 피카소가 10번 홀의 그린 위에 무릎을 꿇고 열심히 잔디의 결을 읽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없다. 그녀의 남편은 그냥 사라져버린 것이다. 24층과 26층 사이에서 어쩌면 전혀 예정 밖의 사정에 의해서. 그래, 그런 가정 아래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기로 하자. 나는 다시 소파에 앉아서 손목시계를 보았다. 1시 32분이다. 나는 눈을 감고 의식의 초점을 두뇌의 특정한 장소에 맞추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겼다. 몸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그 흐름이 나를 어딘가로 옮겨가는 대로 내맡기고 있었다. 그러고는 눈을 떠서 손목시계를 보았다. 시침은 1시 5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무려 25분이 어딘가로 소멸해버렸다. 이런 것도 나쁘진 않군. 효용이 없는 마모도 전혀 나쁘지 않다. 나는 다시 한번 거울로 눈길을 보냈다. 거기에는 여느 때와 같은 내가 비쳐 보였다. 내가 오른손을 들자 거울 속에 나는 왼손을 들었다. 내가 왼손을 들자 거울 속에서는 오른손을 들었다. 내가 오른손을 내리는 신용을 하다가 휙 왼손을 내리자 거울 속의 상은 왼손을 내리는 신용을 하다가 휙 오른손을 내렸다. 문제는 없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로비까지 계단을 25개층만큼이나 걸어서 내려갔다. 그 다음부터 매일 오전 11시경이면 나는 그 계단을 찾아갔다. 맨션의 관리인과 안면을 터서 건물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 24층과 26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을 한 200번 정도 걸어서 왕복했다. 걷다가 지치면 층계참의 소파에서 쉬고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고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을 점검했다. 나는 이발소에 가서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밀린 빨래를 해서 바지와 색깔이 맞는 양말을 신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서 손가락질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은 줄었을 것이다. 아무리 주의 깊게 찾아보아도 증거 같은 것은 무엇 하나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특별히 낙담하지는 않았다. 중요한 단서를 찾는 것은 성미가 까다로운 동물을 길들이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강한 인내심과 깊은 집중력이 이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그리고 물론 직관도. 매일 그곳에 다니는 사이에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다지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몇 명인가가 일상적으로 그 층계참을 지나다니거나 혹은 최소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았다. 소파 발치에 사탕 포장지가 떨어져 있거나 재떨이에 말보로 담배 꽁초가 남아 있거나 읽고 난 신문이 놓여 있거나 한 것에서 그런 사실을 추측할 수 있었다. 일요일 오후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남자와 엇갈려 지나갔다. 30살이 좀 넘은 경직된 표정의 왜소한 사내였는데 녹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아식스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그리고 커다란 카시오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하고 나는 말을 걸었다. 잠깐 실례해도 될까요? 그러자 그 사내는 좋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손목시계의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몇 번씩이나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나이키 상표가 붙은 탱크톱의 가슴 부분에 땀이 배어 있었다. 이 계단을 언제나 뛰어서 오르내리고 계시는 건가요? 나는 물었다. 네, 뛰어서 올라갑니다. 32층까지요. 하지만 내려갈 때는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요. 뛰어서 계단을 내려가는 건 위험하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럼 매일 이렇게 뛰시는 건가요? 아니요. 직장 때문에 좀처럼 시간이 나지 않아요. 주말이 되면 한꺼번에 몇 차례씩 왕복해서 달리죠. 평일에도 일이 빨리 끝날 때는 달리곤 합니다. 이 맨션에 살고 계시나요? 물론이죠. 17층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26층에 살고 있는 구루미 사와 씨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루미 사와 씨요? 네. 아르마니의 금태 안경을 쓰고 증권 거래인 일을 합니다. 언제나 이 계단을 이용해서 오르내리던 사람이고요. 키는 173cm, 나이는 40살입니다. 그 사나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기억을 해냈다. 아, 그 사람 말이군요.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달리다 보면 이따금씩 스쳐 지나갔어요. 소파에 앉아 있을 때도 있었고요. 엘리베이터가 싫어서 계단만 이용하는 사람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고 나는 말했다. 근데 이 계단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그 구루미 사와 씨 말고도 또 있나요? 그럼요, 있죠. 뭐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계단을 사용하는 단골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저 말고도요, 가끔씩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사람이 두 사람쯤 더 있어요. 이 근처에는 괜찮은 조깅 코스가 없기 때문에 그 대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겁니다. 달리지는 않지만 이 건강 유지를 위해서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도 몇 사람인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여기 계단은 넓고 밝고 또 깨끗하기도 해서요. 다른 고층 맨션에 비해서 비교적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분들의 성함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이름까지는 잘 모르죠. 얼굴은 대부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면 서로 가볍게 인사를 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름이나 집 호수까지는 몰라요. 어쨌든 여기도 도시에 있는 대형 맨션이니까요.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나는 말했다. 저 운동을 방해해서 미안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스톱워치의 버튼을 누르고 다시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화요일에 내가 그 소파에 앉아 있으려니까 노인 한 사람이 계단을 걸어 내려왔다. 백발에다가 안경을 끼고 있고 나이는 70대 중반으로 보였다. 긴 소매의 와이셔츠에 회색 바지, 샌들 차림이었다. 입고 있는 옷은 모두 깨끗하고 구김 하나 없었다. 키가 크고 자세도 좋았다. 퇴직한 지 얼마 안 되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처럼 보였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노인이 말했다. 네, 안녕하세요. 하고 나는 말했다.
여기서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그럼요, 그러세요. 얼마든지요. 하고 나는 대답했다. 그는 내 옆에 걸터앉더니 바지 주머니에서 세븐스타를 꺼내 성냥으로 불을 붙였다. 그리고 성냥불을 꺼서 재떨이에 버렸다. 저는 26층에 살고 있습니다. 하고 노인은 연기를 천천히 뿜어내더니 말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담배를 피우면 방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이 담배가 피우고 싶으면 이곳으로 옵니다. 댁은 담배를 피우지 않소? 그래서 나는 담배를 끊은 지 12년이 된다고 말했다. 나도 담배를 끊어도 별 지장이 없어요. 어차피 하루에 몇 개비밖에 피우지 않으니까요. 끊으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쉽게 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담배를 사러 밖으로 나간다든가 집을 나와서 일부러 이곳까지 와서 한 대 피운다든가 그런 자질구레한 일이 생기는 덕분에 꽤 수월하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갑니다. 몸도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고 말입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건강을 위해서 흡연을 계속하고 계신 셈이네요. 하고 내가 말했다. 네, 바로 그런 셈이지요. 하고 노인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저 어르신 26층에 살고 계신다고 하셨죠? 네, 그렇소. 그렇다면 2609호에 살고 있는 구름이 사와 씨를 알고 계시겠네요. 그럼요. 알다 마다요. 안경을 쓰신 분이죠. 이 솔로몬 브라더스에 근무하고 있던가? 아니요, 메릴 린치에 근무하는 분이죠. 하고 내가 정정했다. 아, 맞아요. 메릴 린치. 몇 번인가 여기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사람도 이따금 이 소파에 앉아 있더군요. 구름이 사와 씨는 이 소파에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멍하니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담배는 피우지 않는 것 같았고요. 그럼 사색에 잠겨 있었다든가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멍하니 앉아 있었는지 뭔가 사색에 잠겨 있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는 평상시에도 뭔가에 대해서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결코 무엇을 생각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파스칼의 말과는 상반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어떤 때는 오히려 스스로를 살리지 않을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멍하니 있는 것은 그런 반작용을 무의식적으로 길들이고 있는 건지도 모르지요. 아무튼 어려운 문제입니다.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담배 연기를 깊숙이 빨아들였다. 내가 물었다. 혹시 구름이 사와 씨가 일이 힘들다든가 뭐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가 혹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던가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더니 담뱃재를 재떨이에 털었다. 아시다시피 모든 물은 주어진 최단 거리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물이 최단 거리를 만들어가지요. 인간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물의 기능과 유사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당신의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나와 구름이 사와 씨는 그런 심도 있는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가벼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밖에는 하지 않았죠. 뭐 날씨라든가 맨션의 관리 규약이라든가 그 정도뿐이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번거롭게 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나는 말했다. 그러자 노인이 때때로 우리는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했다. 하지만 그 한편으로 말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항상 우리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요. 우리가 없어지고 나면 말은 존재 의미를 갖지 못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원히 드러나지 않는 말이 되어버리고 드러나지 않는 말은 이미 말이 아니거든요. 아, 정말 그렇네요. 그것은요,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명제입니다. 선종의 공안처럼 말인가요? 네, 그렇지요. 하고 말하며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담배를 한 대 다 피우고 나자 노인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럼 잘 계시오. 하고 노인이 말했다. 나는 네, 살펴가세요. 하고 말했다. 금요일 오후 2시가 조금 지나서 내가 25층과 26층 사이에 층계참까지 걸어 올라가니까 소파에 조그만 여자아이가 앉아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을 만한 나이였다. 핑크색 티셔츠에 짧은 데님 바지를 입고 녹색 배낭을 짊어지고 무릎 위에 모자를 얹어놓고 있었다. 안녕 하고 내가 말했다. 네, 안녕하세요 하고 소녀는 노래를 멈추고 말했다. 사실은 그 아이 옆에 앉고 싶었지만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게 싫어서 창가의 벽에 몸을 기댄 채 거리를 두고 소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교는 끝난 거니? 하고 나는 물어보았다. 학교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소녀가 말했다. 타협의 여지가 없는 말투였다. 아, 그래? 그럼 학교 얘기는 하지 말기로 하자. 하고 내가 말했다. 너 이 맨션에 살고 있니? 네, 여기 살아요. 27층이요. 혹시 계단으로 걸어 다녀? 네, 엘리베이터는 냄새가 나니까요. 하고 소녀는 말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냄새가 나서 27층까지 걸어서 올라다니는구나. 여자아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향해 고개를 커다랗게 끄덕였다. 늘 그러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이요. 다리 아프지 않아?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에 저 있잖아요, 아저씨. 이 맨션 계단에 달려있는 거울 중에서 여기 있는 거울이 제일 깨끗하게 비쳐요. 게다가 우리 집 거울하고는 전혀 다르게 비친다니까요. 어떤 식으로 다른데? 아저씨도 한번 보세요. 하고 소녀가 말했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가 거울을 향하고 그곳에 비치는 내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평상시 내가 다른 거울 속에서 보던 나 자신의 모습과 조금 다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거울 저쪽의 나는 이쪽의 나보다 좀 더 포동포동하고 어느 정도 낙관적인 것처럼 보였다. 예를 들면 마치 따끈한 팬케이크를 잔뜩 먹고 난 것처럼 말이다. 아저씨, 개를 키우고 있나요? 아니, 개는 키우지 않는데 열대어 기르고 있어. 아, 그래요? 하고 소녀는 말했다. 그러나 열대어한테는 그다지 흥미가 없는 것 같았다. 개 좋아하니? 하고 내가 물었다. 하지만 소녀는 내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다른 질문을 했다. 아저씨, 아이는 있어요? 아이 없어. 하고 나는 대답했다. 그러자 여자아이는 의심 가득한 눈으로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이가 없는 남자하고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확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많대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확실히 모르는 남자는 조심하는 게 좋겠지. 어머님의 말씀이 맞아. 하고 나는 말했다.
하지만 아저씨, 설마 나쁜 사람은 아니죠? 하고 소녀가 말했다. 그렇고 말고. 갑자기 고추를 꺼내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죠? 그럼. 아저씨, 뭔가 모으고 있는 거 있어요? 나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나는 현대시의 초판본을 수집하고 있지만 그런 걸 여기서 얘기한들 별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특별히 모으는 건 없는데 넌 있니? 소녀도 그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했다. 그러고는 고개를 몇 번인가 가로저었다. 나도 특별히 모으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고 나서 한참 동안 잠자코 있었다. 근데 아저씨, 미스터 도넛 중에서 뭘 제일 좋아하세요? 미스터 도넛? 나는 올드 패션드. 하고 얼른 대답했다. 그런 건 난 몰라요. 근데 그거 이상한 이름이네요. 내가 좋아하는 건 말이에요. 풀문스, 그리고 버니 휩이에요. 둘 다 들어본 적이 없는데. 속에 젤리하고 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머리 나빠진다고 별로 사주지 않아요. 맛은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나는 말했다. 근데 아저씨,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도 여기 있었죠? 그죠? 언뜻 봤거든요. 이 근처에서 뭘 좀 찾고 있어. 그게 뭔데요? 나도 몰라. 하고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아마 문 같은 걸 거야. 문이라고요? 어떤 문인데요? 문에도 여러 가지 모양이나 색깔이 있잖아요. 나는 생각에 잠겼다. 어떤 모양의 어떤 색깔이냐고?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문의 형태나 색깔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상한 이야기다. 어, 나도 잘 모르겠다. 뭐 도대체 어떤 모양이나 색깔을 하고 있었을까? 어쩌면 그건 문이 아닐지도 몰라. 그래요? 어쩌면 우산 같은 거 아닐까요? 우산? 아, 그래. 뭐 그게 우산이면 안 된다는 이유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근데요, 아저씨, 우산하고 문이라면 모양도 크기도 역할도 서로 굉장히 다르잖아요. 분명히 다르지. 하지만 한번 보면 그 자리에서 단숨에 알아볼 수가 있어. 아,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찾고 있던 거다. 설사 그것이 우산이든 문이든 도넛이든 간에 말이야. 아, 그러세요? 근데 아저씨, 그거 오랫동안 찾고 있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이지. 네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계속. 그렇구나. 하고 소녀가 말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자신의 손바닥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뭘 찾는지 내가 도와줄까요? 찾는 거 말이에요. 도와준다니까 정말 기쁜데? 문인지 우산인지 도넛인지 코끼리인지 뭔지 잘 모르는 걸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할 수 있지. 하지만 한번 보면 그것이라는 걸 금세 알 수 있어. 와, 재밌을 것 같네요. 하지만 오늘은 이만 가봐야 돼요. 이제부터 발레 레슨이 있거든요. 그래? 그럼 잘 가거라. 얘기해줘서 정말로 고마워. 근데요, 아저씨가 좋아한다는 도넛 있잖아요. 그 이름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올드 패션드. 여자아이는 못마땅한 얼굴을 하고 올드 패션드라고 조그맣게 입속으로 몇 번인가 되풀이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소녀가 말했다. 그래, 안녕. 하고 나는 말했다. 여자아이는 몸을 일으키더니 노래를 부르면서 계단을 올라 이내 사라졌다. 나는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시간을 효용도 없이 마모시켰다. 토요일, 의뢰인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남편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을 꺼냈다. 인사말도 서두도 없이. 찾으셨다고요? 하고 나는 되물었다. 네, 어제 정오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샌다이역의 벤치에서 자고 있는 걸 보호하고 있다고요. 무일푼에다가 신분증 같은 것도 없었지만 차츰 이름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도 기억을 해냈다고 해요. 연락받은 즉시 샌다이로 달려갔는데요. 남편이 틀림없었어요. 어떻게 샌다이까지 하고 나는 물었다. 그건 본인도 모른대요. 정신이 들어보니까 샌다이역 벤치에서 자고 있고 영무원이 어깨를 흔들면서 깨우고 있더래요.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샌다이까지 갔는지, 또 20일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본인도 전혀 생각나지 않는데요. 저 남편분은 어떤 차림으로 계시던가요? 네, 집을 나갈 때와 똑같은 차림이었어요. 수염은 덥수룩했고 몸무게는 10kg쯤 빠졌어요. 근데 안경은 어디선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저 지금 샌다이에 있는 병원에서 전화 거는 겁니다. 남편은 여기서 바이털 사인 체크를 받고 있어요. CT 촬영이라든가 엑스레이, 또 정신과 검진 같은 거 말이에요. 지금은 두뇌 활동도 정상이고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기억이 사라져 버렸을 뿐이에요. 어머님 댁을 나와서 계단을 올라간 것까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기억이 없다네요. 하지만 어쨌든 내일 정도면 함께 도쿄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 참 다행이군요. 지금까지 조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남편을 찾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수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네요. 하고 나는 말했다. 하나부터 열까지 영문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사건이라서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 수없이 많지만요. 일단 남편이 무사히 돌아왔으니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저한테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네, 물론 그렇죠.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래서 사례비 말씀인데요. 정말 받지 않으실 건가요? 네, 저 처음에 뵀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살에 관한 것은 일절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부디 더 이상 묻지 말아 주세요. 배려는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그녀가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 소리에는 동정할 만한 울림이 있었다. 나도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한참 동안 새 연필을 손가락 사이에서 천천히 굴리면서 새하얀 메모지를 주시하고 있었다. 새하얀 메모지는 나에게 세탁소에서 갓 찾아온 새 시트를 생각나게 했다. 새 시트는 나에게 거기서 기분 좋은 듯이 낮잠을 자는 성격 좋은 삼색 고양이를 생각나게 했다. 그리고 새 시트 위에서 낮잠을 자는 성격 좋은 고양이의 이미지가 내 기분을 얼마간 차분히 가라앉혀 주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기억을 더듬어 그녀가 말했던 것을 하나하나 새하얀 메모지에 꼼꼼한 글자로 기록해 갔다. 샌다이역, 금요일 정오쯤, 전화, 몸무게 10kg 감소, 같은 차림, 안경은 분실, 21분의 기억이 소멸. 21분의 기억이 소멸. 나는 연필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의자 위에서 몸을 크게 뒤로 젖히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천장 보드에 드문드문 불규칙한 무늬가 그려져 있는데 눈을 가늘게 뜨고 응시하고 있으려니까 천체도처럼 보이기도 했다. 나는
그 가공의 별들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건강을 위해 다시 흡연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머릿속에서는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는 하이힐의 소리가 아직도 희미하게 울리고 있었다. 저 구루미사와 씨 하고 나는 천장 한쪽을 향해 소리내서 이야기를 걸었다. 현실 세계에 무사히 잘 돌아오셨습니다. 불안신경증의 어머님과 하이힐을 신은 부인과 메릴 린치로 에워싸인 아름다운 삼각형의 세계로 잘 돌아오셨습니다. 나는 다시 어딘가 다른 장소에서 문인지 우산인지 도넛인지 코끼리인지 모를 형태를 지닌 것을 찾아 헤매게 될 것이다. 어디든 간에 그것이 발견될 것 같은 장소에서